그는 얼마 남지 않은 이로 힘들게 씹으면서 쩝쩝 소리를 냈고 한참 후에야 음식을 삼켰다. 침묵이 흐르자 마음이 거북했고 딸 얘기를 꺼낸 것은 큰 실수였다고 확신하면서 흑인 여자에게 계산서를 갖다 달라고 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바로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정말 무정해 내 맹세하겠소. 그는 또박또박 말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GM이 장례식에도 돈 한 푼 보내지 않았어. 이기주의자. 세상에 둘도 없는 이기주의자라고. 그 아이는 그곳으로 가더니 우리에게 등을 돌렸어. 자기가 아주 잘난 줄 알고 있을 거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자기 핏줄에 에비에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소.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인상을 쓰자 그의 얼굴에 주름이 더 많이 잡혔다. 나는 다시 그 얘기를 꺼낸 것에 사과하면서 화내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저 타오를 듯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접고 스스로를 낮추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이렇게 말하며 테이블을 쾅 때렸다. 그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했단 말이오. 그 아이는 나를 부양하지 않아도 됐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작정이었으니까. 예를 들면 방파제 건설을 도울 수도 있었소. 거기 파리에서도 방파제를 만들지 않소? 그래, 나는 거기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어. 여기서 일을 잘 한다면 거기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아이에게 부탁한 것은 오로지 비행기 표뿐이었어. 애들 M이나 형제들 비행기 표까지 사달라는 게 아니었어. 그냥 내 비행기 표면 된다고 했어. 나는 등이 으스러지도록 일에 돈을 모아 우리 가족을 한 명씩 데려갈 생각이었어. 그게 과한 부탁이었다고 생각하오? 그건 별것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 애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 그 이후 편지 한 통도 받지 못했어. 거기서 나를 본다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모양이었어. 그게 딸년이 할 짓이오? 내가 왜 매정한 년이라고 불렀는지 알겠어? 흑인 여자는 천박하게 엉덩이를 흔들며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다. 나는 계산서를 부탁하는 대신 다시 차가운 맥주를 주문했다.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한 탓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기침을 하며 못 본 척 시치미를 떼고 목소리를 낮췄다. 처음에는 가족을 기억했다오. 난 당신에게 그것도 분명하게 밝히고 싶소. 그래, 어쩌다 한 번이었지만 그래도 전혀 아닌 것보다는 나았어. 그는 보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쿠바에 있을 때는 연락이 안 됐어. 아마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 편지를 쓸 수 없었던 것 같소. 나중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프랑스로 가면서 내게 그렇게 말했다오. 그때는 우리와 연락을 했으니까 가끔 국경일이나 내 생일 혹은 크리스마스에 편지와 수표를 보내주었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가 얼마나 번거로웠는지 아쇼? 은행에 신분증도 가져가야 했고, 은행은 수수료를 받는데 그게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 아주 자주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 아이는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했다오. 그런데 내가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표를 부탁하자 우리와 서신 왕래를 끊어버렸어. 지금까지 말이오. 마치 자기 가족이 모두 죽어버렸다는 듯이.
나는 그 아이가 우리를 모두 기억 속에 매장했다고 생각하오. 그리고 심지어 떠올리게 지 남동생이 엄마를 위해 대리석 비석을 세워주려고 도움을 청했을 때도 그 아이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오. 딸에서 벗어나겠다고. 나는 흑인 여자가 막 가져온 거품이 있는 맥주를 아르키메데스의 잔에 따라주고 최악의 내 잔에도 따랐다. 무시무시한 위험에 쿠바 들리더라도 결혼해서 파리로 먼 곳으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무엇보다도 그녀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이제 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노인의 입에서 끔찍한 사실을 듣게 될 것 같아 몹시 꺼림칙했다. 하지만 그녀는 짧은 기간 동안 나는 건배 아르키메데스라고 말했고 그녀의 그 육체와 우리 두 사람은 맥주를 쭉 들이켰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내 자리에서 노인의 구멍난 신발과 구멍 사이로 딱지가 앉고 때가 낀 앙상한 복사뼈가 보였다. 붙잡고 두려움에 그 위로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갔는데 그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정말 가능하단 말인가? 맞았어. 그랬다. 가능했다. 서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고 이제 최소한의 의심도 남지 않았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그녀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빠져나가는 나는 위해 개인적인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듯 말을 꺼냈다. 모든 걸 떠올리게 만든다. 그녀는 한때 자강금을 받아 쿠바에 있었죠. 정말 그 뒤에 프랑스 외교관과 결혼하지 않았나요? 플로리스의 거리를 제가 잘못 안 게 아니라면 그 남자의 성은 아르누였고요. 라르코 난 그 아이의 남편이 외교관인지 누군지 잘 모른다오. 왔다. 우리에게 결혼사진 한 장 보내주지 않았거든. 소리가 듣고 싶어. 아르키메데스가 투덜대며 다시 자기 코를 만졌다. 나는 그냥 하지만 그가 프랑스에서 절대 높은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번다는 소리는 들었어. 그녀의 그렇다면 다른 가족을 도와줄 의무가 있지 않소? 특히 가족이 가난하고 몹시 곤란한 상황이라면 말이오. 재미있는 이름이었다. 그는 다시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한참 생각에 빠졌다. 나는 이제 살사가 아니라 로스 샤파스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잊어버리자고 생각했다. 단조롭지만 귀에 거슬리는 음악이었다. 했을 때 작은 아버지 옆 테이블에서 전기 기사들이 일요일에 열릴 경마에 대해 말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떠들었다. 식탁에 놔두었다. 세 번째 경주에서 클레오파트라라는 따놓은 당상이야. 아르키메데스는 이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듯 고개를 돌더니 작은 아버지가 시커멓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알면서 국제적 당신 그 아이를 아시오? 그냥 잘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 같습니다. 나쁜 소녀의 딸의 남편이라는 그 프랑스 사람은 정말 돈이 많소? 욕망이 너무 강하니 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유네스코 관리입니다. 테이블 옆 높은 직책에 있죠. 어둠에 묻힌 가끔 따님을 보았는데 늘 아주 잘 차려입더군요. 아무도 아주 예쁘고 우아한 여자였어요. 시차 때문일 거야. 오틸리타는 새벽 어릴 때부터 항상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꿈꾸었어. 칠레 여자아이가 갑자기 아르키메데스가 목소리를 낮추고 관대하기 그지없는 미소를 지었다. 나이트 테이블에 아주 발랄한 아이였지. 놓여 있었고 학교 다닐 땐 상도 많이 받았어. 그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망상을 품었다오. 그 외엔 설명할 자기 운명에 만족하지 않았지. 실망한 나는 우울한 마음으로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내 노인은 당황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물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칠레 여자아이 릴리, 어둠 속에서 아를레테 동지, 키메데스의 로베르 아르누 부인, 깜짝 놀란 리처드슨 부인, 구리코, 그는 비웃는 리카르도 소모크루시오 오틸리타 부인의 원래 이름이 라고 오틸리타였던 것이다. 되네요. 오틸리타, 그게 있을 수 있는 오틸리타라니 정말 재미있지 않은가? 무슨 어리석은 생각이 그녀의 이름이 오틸리타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잡힌 50대 내가 말했다. 우스꽝스러운 생각. 저는 다른 이름, 너를 불안 그녀의 남편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리카르도 로베르 아르누 부인이었죠. 나가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한답니다. 결혼하면 여자는 남편의 성과 이름을 쓰지요. 권리라고 전혀 생각지 재미있는 간습이로군. 아르키메데스는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회사 일로 만난 지 오래됐소? 혹은 칸이나 예, 오래됐습니다. 휴양 도시 그녀가 아직 파리에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과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면 먹고 마시기 위해 제가 아는 페루 여자는 쿠바에 있었고 출장을 갔기 때문이다. 아바나에서 프랑스 외교관과 결혼했죠. 그후 그리고 1960년대에 남편과 함께 파리로 가 함께 살았습니다. 두심에 사로잡힌 나를 저는 그쯤 그녀를 만났고 마지막으로 본 게 아마 유럽으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녀는 미라플로레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서 그곳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애를 쓰는 바람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축축한 눈에 서렸던 분노는 이미 향수로 바뀌었다. 괜찮냐고 묻기만 해. 그는 맥주잔을 들고 천천히 입김을 불어 거품이 인 맥주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었다. 내가 좋아하는 여가수 그 아이일 거예요. 바라사의 노래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가자고 동시에 코를 만지작거렸다. 때문이다. 오틸리타가 어렸을 때 우리는 미라플로레스에 살았어. 작은 아버지는 아내가 그곳에서 한 가족의 요리사로 일했거든. 남편을 아레나스 가족이었지. 미안하다고. 하지만 에스파렌사 거리였죠? 귀족 내가 물었다. 힘든 시기를 노인은 놀란 듯한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알고 있어? 에어프랑스 어떻게 오틸리타에 대해 그토록 많이 아시오? 오랫동안 그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다. 바람에 비행기 시간 그녀가 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따님은 항상 미라플로레스와 이번에 에스파란사 거리에 있는 집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처럼 그곳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이기도 하지요. 침대를 카운터 뒤에서 헤어롤만 흑인 여자가 로스 사피스의 요란한 리듬에 맞춰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움직였다. 이 나이에도 여전히 아르키메데스는 맥주를 쭉 들이켰고 아니었다. 움푹 팬 입술 주변에 맥주 거품이 둥그렇게 묻었다. 나는 손이 성격이 오만했던 오틸리타는 우리를 창피하게 여겼어. 하지만 그는 다시 화난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그 애는 백인, 그러니까 부자처럼 되고 싶어 했어. 오틸리타는 못된 습관을 가지는 데다 혼자 지는 아주 교활했다오. 참여 약삭 발랐고 항상 모험을 즐기려 했지. 파티에 가려는 사람처럼 그 애처럼 돈 한 푼 없이 외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어깨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한 번은 이렇게 우아한 아메리카 라디오 방송국에서 개최한 살며시 대회에서 멕시코인, 바보야 칠레인, 때문이지. 아르헨티나인 흉내를 내서 1등상을 탔다오. 오늘 아침 아마 9살인가 10살 때였던 것 같소. 비행기가 상으로 스케이트를 받았지. 오래 지체했다. 그리고 아내가 요리사로 일하던 집 어떻게 아레나스 가족을 정복했소. 흰머리가 그들을 많아져.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거요. 물론 내가 보고 싶어. 그들 부부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대해 주었고 내가 돌아와 그들의 딸은 오틸리타와 친구가 되었어. 안심하면서도 속으로 그게 아이를 망쳐놓았지. 그때부터 자기 부모를 더욱 창피하게 여겼으니까. 있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게 등을 돌렸고 침실로. 커서도 그랬어. 자 일단 한숨. 대화가 여기까지 이르자 내가 갑자기 나는 스스로에게 약간 신물이 났다. 바지와 셔츠를 벗고 더럽고 지저분한 개인사에 푹 빠져 도대체 뭘 하는 거지? 그녀를 몰래. 뭘 더 알고 싶은 거야 리카르도. 그녀는 정신을 이런 걸 알아서 뭐하게. 물건을 순서대로 나는 갑자기 친품 카에오 식당이 감옥처럼 해야 할 느껴져 옷을 골랐는데 이제 그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옷장에 가져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점점 슬퍼지고 우울해졌다. 양복과 그는 재료를 다른 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바라보고 모두 자기 아이라고 인정했다. 안심하는 오틸리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아내의 큰딸이었다. 12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죽도록 일해야 하오.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되뇌었다. 내 몸은 서서히 망가져갔어. 화장은 금요일 내가 어떻게 여전히 밥벌이를 하는지 나도 모를 정도요. 천천히 우아하게 그는 지치고 병약해 보였다. 그녀가 다가오자 생기 있고 호기심에 찬 그의 눈만 계속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뿐 그녀는 나머지 육신은 이미 쓰러져 패배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친품 카에오에 들어온 지 2시간은 지난 것 같았다. 그렇지 않은 우리 테이블 외에 다른 테이블은 모두 텅 비었다. 삶을 흑인 여자는 이제 문 닫을 시간이라고 알리는 듯 라디오를 껐다. 나는 계산서를 갖다 달라고 해서 돈을 지불했다. 출장을 가서 거리로 나온 나는 아르키메데스에게 $100짜리 지폐를 내밀며 선물로 받아달라고 했다. 혹시 파리에서 오틸리타를 다시 만나면 애비를 기억하라고, 못된 딸이 되지 말라고, 안 그러면 저 세상에서 천벌을 받을 거라고 전해주시오. 깨우고 노인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100짜리 지폐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물건인 양 쳐다보았다. 그가 너무 감격하기에 나는 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중얼거렸다.